$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분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채권 분야가 들어도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그 채권 네. 가격과 그 뭐죠? 뭐가 반대죠? 채권 수익률. 수익률이 반대고 제가 예전에 그 금융투자 상담사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통째로 외웠거든요. 근데 이 그렇습니다. 구조가 네. 잘 이해가 안 돼서 늘 채권 얘기, 금리 얘기 나올 때마다 어려운데 오늘 또 이분께서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네.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연구원님 네.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데 네. 최근에 그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역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지금 역전이 되면서 이제 사실 역전 이후에 시차를 두고 항상 경기가 침체가 찾아왔기 네. 때문에 지금 역전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항상 이제 금리 인상 초기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는 단기물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물에 대한 수익률은 오히려 이제 고정적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변화가 있지 않은데 사실 또 지금 문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장단기 금리의 이렇게 차이가 사실은 항상 동행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벌어졌어요. 맨 오른쪽 보시면 2년물과 10년물 차이는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인데 네.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확대가 될 때는 경기가 개선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보통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축소가 되면 이제 경기가 침체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혼란스러운 그러네요. 상황인데요. 또 문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이제 발언 때 뭐라고 했냐면 10년 2년 차이를 보지 마라. 10년 3개월물 차이를 봐라. 아, 그래요? 네. 좋은 거 봐라 이거. 네. 상관없는 겁니까? 보지 그건? 말고. 뭘 봐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네. 3개월물이 더 예측성이 강하니까 그래요? 3개월물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방향은 항상 같이 갑니다. 네. 근데 지금 요 근래 약간 방향이 아예 다르게 가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이 상황들은 과거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보통 이런 상황들은 금리 인상 초기 단계에 항상 나타나고 2년물보다 오히려 3개월물 수요가 더 강하기 때문에 3개월 금리는 낮게 유지가 돼서 10년물은 올라도 이게 벌어지는 양상이고 2년물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서 이제 축소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인 거네요. 네, 금리 네, 네. 인상기에 당연한 수순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겁을 내는 거는 이렇게 2년, 10년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때 항상 뭐 몇 년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보지 말고 3개월, 10년을 봐라. 저희 편한 대로 예. 편한 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믿어도 되는지 뭐 누가 누굴 믿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에서 네. 누가 누굴 믿겠냐마는 그래도 뭐 믿으라면 믿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었죠? 네, 과거에 제가 그래서 좀 뜯어봤더니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보여드린 화면을 보시면 네. 78년이랑 94년에 좀 오, 이러한 굉장히 양상들이 예전이네요.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네. 파란색 선으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네. 네, 이 시기에 보시면 3개월물 금리 이제 금리 차는 좀 확대되는 가운데 2년물은 좀 축소되거나 횡보하거나 하는 그런 양상들이 똑같이 지금과 같이 좀 나타났는데 네. 사실 이런 이 두 시기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두 시기 모두 인플레가 급등하던 시기에 지금 연준이 조금 급격하게 정책을 바꾸던 그 시기에 항상 나타났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도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보도 말하는 한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나타났나요? 그때 그 연준의 대응에 따라 조금 달랐는데요. 94년에는 금리 인상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2년물이 이제 역전의 직전에 왔을 때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오지 아. 않았고요. 브레이크를 잡았군요. 78년 이때는 이제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시기여서 조금 연준의 대응에 따라서 침체의 여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 때 이제 70년대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제 90년대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좀 브레이크를 근데 잡을 수 지금 있을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2년물이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빠졌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금리 인상 딱 한 번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네. 말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금 역전되니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물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역전의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났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플레를 잡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경기 침체가 향후 몇 년 뒤에 나타난다고 또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니야 몇 년 뒤 보지 말고 3개월 뒤만 봐. 네네. 그래서 이게 3개월물 금리는 벌어져 있으니까 네.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폭이 남아 있다. 충분히 오히려 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다고 보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 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랑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0년물을 막 올리면 좋을 텐데. 그래서 10년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자산 아예 긴축을 하겠다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의 흐름에서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우리가 보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문제는 장기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상단에 지금의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긴 한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과거 16년부터 19년의 금리 인상 사이클 당시에 10년물의 저점과 고점의 이 차이를 지금의 상황에 좀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금리를 이때 2.5까지 정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2.5 정도까지 올릴 거다라는 예상이 좀 감안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대입을 해보니 최근 저점이 이제 0.5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 한 2.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5를 좀 넘어섰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 네. 양상이 지금의 어떤 지금 고점을 터치를 하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준에서 지난 FOMC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장기금리 정책금리 전망 수준을 2.4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상단이 2.4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넘어서는 금리가 과연 맞는 거냐라는 해석 때문에 2.4를 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인플레가 더 과속화된다라면 2.4를 넘어설 수 있는데 또 이제 4월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가 피크를 찍고 떨어질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리스크가 있다라면 저는 한 3%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기술적 분석의 그 차트를 좀 이 저점 수준을 조금 위로 올려서 본다라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화면에 같이 봐주시면 보시면 제가 2020년에 저점이 0.5 정도였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은 연준이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던 시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좀 되돌린다라고 해서 좀 이 저점 수준을 좀 이제 이 저점이 아니라 조금 그 위의 저점이 1.2 정도로 잡아보게 된다라면 이 과거 금리상 사이클에 상승했던 폭이
폭을 대입을 했을 때 3.1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 3.1까지 올라가게 되려면 경제나 이런 상황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뭐 지금 대부분 컨센으로 잡고 있는 게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금리가 3까지 가겠느냐라는 좀 인식은 지금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4에서 좀 넓지만 2.4에서 3 정도 사이에서 좀 이렇게 고점을 보고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야,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음, 때는 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될 거로 보이잖아요. 그래도 뭐 네네. 25bp가 아니라 뭐 50bp씩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원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그런 선택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는 이 물가를 무조건 잡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은 이렇게 이런 각종 비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본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파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올리는 네네. 그래서 거예요. 임금을 뭐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서라도 임금이 올라가고 네. 있는데 이런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좀 받쳐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러면 결국에 연준은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들어서 좀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둔화 사이클에서는 사실 연준이 그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중에는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는 시기에는 50bp씩 조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 속도는 제한될 거다라고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50bp를 몇 번 정도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5월과 6월에 2번 다 50bp 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뭐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는 50bp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날카로운 집 하나 던지고 찔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제가 같고요. 막아드릴게요. 근데 그 보통 이제 금리 사이클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금리 인상 한 다음에 금리 역전이 나오는 게 시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1년 넘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돼서 막 바뀐 거거든요. 네. 혹시 그 이유는 어떻게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과거랑 지금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 2년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2년물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2.5 막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 2.5라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좀 사이클에서 종료 시점이 2.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다 받아들여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년물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네네. 그렇고 뭐 하나 얘기가 나오면 엄청 빨리 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오히려 그냥 매를 먼저 맞고 이거를 그냥 하나씩 이제 좀 해결해가는 그런 방식이라서 물론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이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 회복이 되니까 그런 충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뭔가 투자의 스탠스를 확실히 잡으면은 수익을 보고 네. 그렇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발을 빼면은 그렇죠. 손실밖에 못 보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된 거 보고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5월, 6월에 다 50bp 올릴 거다라고 했지만 앞서서 이제 90년대도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브레이크를 잡을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에서는 없는데 네네. 이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기에 이 경제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90년대는 사실 물가 자체가 그렇게 높아봤자 3%대 였어요. 물가 그쵸. 자체는 물가 상승률은 사실 죄송합니다. 9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네. 근데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지금 상황이나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은 오히려 성장에 조금 더 포커스된 정책을 시행을 했었어요. 오히려 성장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음. 금리 인상 굉장히 완만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지만 지금 같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성장보다는 물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시장 변동성을 감내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런 과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78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가파른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잠깐 보여드리는 화면 하나만 더 보시면 이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무브 지수랑 연준의 정책 금리 추이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이 무브 지수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그 주식시장의 빅스 지수처럼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사실 과거의 금리 인상기 때는 오히려 변동성 지수가 화살표 방향처럼 떨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기 때 그렇게 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이미 다 그 전에 충격을 받았고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반면에 이 94년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기에 이 무브 지수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 사실 연준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이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출 수 있다라고 좀 보통 다들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94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저희는 좀 비슷하게 94년처럼 조금 금리 인상기 때 이 무브 지수나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더라도 연준은 이거를 감내해서라도 이걸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때를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지금도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 얘기 질문하실 거. 혹시 그 물가 전망도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다음 이제 발표될 네네. 게 예. 다음 달은 사실 8%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9에서 네네. CPI가 네네. 그러면 이제 고점도 더 길게 더 지연돼 갖고 저희는 고점은 지금 8%대에서 이제 고점을 보고 좀 보고?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이미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저 때문에서라도 조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사실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고물가 환경이 지속이 될 수 지속될 것이다.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 환경 속에 있고 이게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유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가 그렇죠. 네, 유가가 아무리 연준이 막 올려도 유가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면 그렇죠. 기대 인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유가가 사실 과거 한 6, 70불대로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이게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된다라면 그렇게 인플레가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반기 말에 들어서는 사실 한 3, 4%대까지도 겨우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좀 이야기 참, 나눠봤는데 네. 저는 이제 채권의 치읓만 들어도 이렇게 좀 치가 떨리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향후의 뭐 경기, 뭐 사실 아직 2년 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네네. 너무 멀리 느껴지지만 네. 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시차 1, 2년 정도의 시차를 뒀고 오히려 그때 보면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우려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금리 차의 역전이 무조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보여드렸던 것처럼 10년과 3개월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시간을 더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도 계속 뭐 2%, 3%대잖아요. 뭐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침체를 우려할 상황이냐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코로나 회복 이후에 어떤 이연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고 저희 하우스에서 계속해서 그런 소비주나 이런 부분들을 밀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떠받쳐주고 있다라면 사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다 반영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연준도 이게 사실 테이퍼링을 처음 얘기했을 때도 조금 시장의 변동성 있었지만 다 받아들인 상황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하니까 사실 시장에서 큰 변동성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금리 인상을 조금 가파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다 반영한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실제 이게 실제 50bp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과거만큼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네요. 그 연준의 자산이 한 8.9조 달러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좀 축소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축소하는 거는 이제 5월부터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네 5월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 주 FMC 의사록에 QT 논의 내용이 다 담길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번 주 의사록을 통해서 다 이제 연준의 좀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5월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준 지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상하는 수준일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수준. 예상하는 수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갖고 있는 자산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거를 만기 도래했을 때 이제 그걸 처분하는 정도. 그러니까 있는 거를 처분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것만 이제 넘겨주는 그 정도라기 때문에 사실 가파른 속도의 QT는 아닐 거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효과적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반응을 하는 그만큼 정도의 상황이에요.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저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내용을 아주 정말 주린이 수준으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10년, 2년, 뭐 10년, 3년 이거 보는데 보지 마라. 10년 3개월 봐라. 근데 그거를 믿어도 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상반기에는 5월, 6월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데 그걸 시장이 거의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거고 고물가는 당분간 지속되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산 매입 축소는 5월경 우리가 5월경, 예상을 해볼 수가 다음 있겠다. 달 중에 이 정도 정리하면 되나? 제 포인트를 혹시 놓친 게 있다면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 잘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우리 안예아 선임 연구원 네. 같은 분이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셔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예. 오도 앵커가 이해가 돼야지 끝난 건데. 저는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다시 보기로 예.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번에도 채권 관련해서 예, 또 종종 그렇습니다.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